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질서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집권 1기 때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국교 정상화를 이끌었던 아브라함 협정을 확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합류할 새로운 국가로 시리아와 레바논이 유력합니다. 특히 중동의 지정학적 요충지 시리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독재 정권의 붕괴 이후 시리아는 정상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종파 갈등과 IS의 테러 가능성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공식 해제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 눈여겨볼 국가죠. 시리아에 대해서 잠시 후 글로벌 이슈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캐나다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7월 1일은 독립기념일 격인 캐나다데이라고 하네요. 과거에는 단순히 독립을 축하하는 날이었지만 요즘엔 다양한 이민자들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7월 1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공식 해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3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2004년 5월 10일 발효된 행정명령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리아에 대한 추가 제재들도 모두 폐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해제 배경으로 알 아사드 독재 정권이 무너진 뒤 알샤라 대통령이 이끄는 새로운 정부의 긍정적인 조치를 포함해 시리아가 6개월간 발전적으로 변화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상호 관세 유예 기간 만료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중 무역 담당 참모들과 만나 각국의 부과할 상호 관세율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선의를 협상하려 하지 않는다면 이와 관련해 관세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9일 상호 관세 부과를 발효했다가 90일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예 기간이 오는 8일 끝나기 때문에 연장되지 않을 경우 9일부터 상호 관세가 부과됩니다.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 제조업 경기가 석 달째 위축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6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 PMI가 49.7로 5월달 49.5보다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기준선인 50을 밑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PMI가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50 미만이면 위축을 의미합니다. 중국 제조업체들은 공급 과잉과 소비자 수요 위축에 따른 치열한 가격 경쟁에 직면한 가운데 미국의 고율 상호관세 부과로 수출길도 크게 위축됐습니다. 구글이 처음으로 핵융합 발전소에서 전기를 구매하기로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핵융합 발전을 연구 개발하는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스 CFS와 계약을 체결하고 200메가와트 에너지 공급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융합 발전은 태양이 에너지를 내는 원리인 핵융합을 인위적으로 일으켜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미국 MIT에서 설립된 이후에 분사된 CFS는 구글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와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 등으로부터 총 20억 달러 돈으로 2조 7천원을 넘는 자본을 조달받았습니다. 멕시코 카르텔 분쟁 지역에서 수십 구 시신이 발견돼 당국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부 시날루아주 중심 도시인 쿨리아칸 지역 고속도로 주변에서 29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당국은 카르텔 간 분쟁 과정에서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쿨리아칸은 현재 미국에서 수감 중인 악명 높은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이 이끌던 마약 조직 시날루아 카르텔의 주요 활동지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단 1달러도 줄 수 없다. 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런 표현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핵 협상용 지원서를 재차 부연했습니다.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은 이란에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인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SNS 통해서 이미 만료된 핵 무기 협정에 대해서 이걸 따라서 이제 수십억 달러 이미 퍼줬던 오바마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일부 매체들 CNN 포함해서 이제 뭔가 보상이 있을 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트럼프 정부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 대가로 경제적인 윤책을 논의하면서 핵 포럼에 대해서 200억에서 300억 달러 우선으로 27조에서 40조 원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에 대해서 CNN 같은 가짜뉴스 매체가 보도를 했다면서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들 자신은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보도가 날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란이 2015년에 서방 5개 국가들과 함께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서방 국가들은 이걸 대가로 해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는데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 2018년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 핵협정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이유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2기 집권기에 들어서 미국이 갑자기 외교적 해법을 찾겠다면서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진전을 보지 못했고요. 결국은 그렇죠. 이스라엘 협조하에 이란을 공격을 했습니다. 일단 핵시설을 파괴하고 나서 다시 협상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데 문제는 핵시설 파괴 정도가 어느 정도 지금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뭘 가지고 어떻게 협상할지는 아직 좀 분명하지 않고요. 미국 쪽은 일단 이란 측에 우라늄 농축 전면 중단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란은 자국의 핵 개발은 평화적인 목적이고 민간용이라면서 우라늄 농축 절대 포기할 수가 없다라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입김. 네. 이스라엘 법원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부패 혐의 재판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는데 네. 이스라엘 사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압박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정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루살렘 지방법원이 네타냐후 총리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번 주 예정된 재판 심리를 연기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법원 측은 총리가 향후 2주간 외교 및 국가 안보 관련 일정으로 증언할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네타냐후 총리 요청을 거절했습니다만 네타냐후 본인 그리고 군사정보수장 정보기관 모사드 국장의 견해를 듣고 입장을 바꾼 거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의 입장 변화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법원은 그동안에 네타냐후 총리 측이 이란과의 휴전이라든지 하마스와의 전쟁 등 여러 가지 안보 사안 때문에 재판 연기를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기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법원 사실 이틀 전에도 기각을 결정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 취하 공개 요구 이후에 몇 시간 만에 법원이 입장을 바꾼 겁니다. 궁금해지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뭐라고 했을까? 네. 돈을 가지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담보로 소송 기각을 압박한 지 몇 시간 만에 법원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재판 일정 연기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 총리 이제 비비라고 애칭으로 부르는데요. 네. 비비에게 아주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데 자신도 과거에 비슷하게 당했던 정치적 마녀 사냥과 비슷한 일을 비비가 겪고 있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제 불능의 검찰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고요. 미국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매년 수십억 달러 쓰고 있는데 좌시하지 않겠다. 돈줄을 끊어버리겠다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네. 미국은 실제로 이스라엘에 연간 35억 달러, 돈으로 거의 4조 8천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미국산 무기 구매나 미사일 방어 체계 분야에서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거를 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제1야당의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네타냐후 총리를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 보상으로 재판에 개입하는 거라면서 독립국가의 법적 절차에 개입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2020년 5월 달부터 세제 혜택을 원하는 사업가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고요. 카타르에서 6,500만 달러 우론으로 945억 원을 수수했다는 뇌물수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재판 일정이 연기가 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반면 교사인데요. 네.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12일간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대외 정보기관인 모사드의 사전 정보 확보 그리고 침투 작전이 이번 전쟁의 성공 요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군과 핵과학자들의 소재지를 미리 파악해서 동시에 공격도 했고 드론과 미사일 부품까지 사전에 반입해서 본격 공습전의 방공망을 무력시키는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10일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이 내부 스파이 색출에 나섰는데요. 그렇죠.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홍콩의 사우스차나 모닝포스트가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 과정에서 보여준 스파이 전술을 보고 대만의 우려와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대만에 실제로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간첩 사건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처럼 정치인 암살 및 방위 시스템 침투해서 유사한 방법을 채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벌인 광범위한 정보 수집 작전은 대만의 안보 당국의 중국도 대만 지도부나 중요 인프라를 마비시켜서 비슷한 스파이 전략을 채택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상상을 해보게 되는 건데요. 최근 몇 달 동안 대만에서 은퇴한 군인, 현역 군인 그리고 정부의 고위관리 보좌관들이 이렇게 정치인까지 연루된 여러 가지 간첩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침투 정보장을 통해서 이란을 했던 것처럼 중국도 이걸 보고 따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대만은 지리적으로 중국 본토와 매우 가깝고 또 수십 년간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정보원들이 굉장히 쉽게 침투할 수가 있고 이런 정보를 모으는 게 굉장히 쉽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비교하면은 중국의 침투가 좀 더 하기가 쉽다라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은 대만이 감지하기도 어렵지 않겠냐라는 건데요. 네. 기소된 전직 민주당 의원 보좌관 4명 중에서 라이치너 총통과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외교부 장관을 재임했던 국가안보위 사무총장인 조셉 우와 관련을 맺고 있었던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과도 굉장히 깊숙하게 뭔가 침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대만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 보좌관에 의해서 누출된 정보가 라이가 부총통이었던 2013년 8월 달에 파라과이를 방문했을 때 전체 일정 그리고 같은 해 말에 치러진 총통 선거 캠페인에 민감한 세부 사항까지 다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라이프 총통의 정치인 그리고 재계 리더 주영인 인물들과 여러 가지 비공개 일정도 다 중국 쪽에 전달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죠. 거네요. 근데 이걸 네. 쓸까 말까는 그 다음 문제인데 그렇죠. 어쨌든 정보를 계속해서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분석가들은 중국이 대만의 지휘 통제 체계나 중요 인프라를 공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기 첩보 네트워크를 구축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군사 기지라든지 발전소, 뭐 공항, 뭐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자산들이 있는데 이걸 만약에 정보인데 다 빼내갔다면은 사보타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고 분석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군사 싱크탱크 한 관계자는요. 중국 본토의 간첩 활동은 군대, 공무원, 정예까지 확대가 돼 있다고 경고를 하면서 대만의 보안 심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돌고 돌아 제자리. 네, 트럼프 정부가 그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네. 중국을 떠난 미국 기업들이 그 대안으로 캄보디아를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캄보디아에 가서 찾은 업체들의 실소유주가 중국인인 경우가 꽤 있다라고 미국이 월드를 보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 제자리를 봐야 봤습니다. 제자리였다. 네. 그 유명 월마트에 이제 조명 제품을 납품하는 한 미국 기업이 네. 새로운 납품업체를 찾기 위해서 캄보디아를 방문했습니다. 네. 그 전에 업체는 미국 업체인데요. 알고 봤더니 이 캄보디아 업체 실질 소유주가 중국인이었습니다. 이 업체는 원래 납품하던 중국 업체가 실제로 2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공장을 지었고요. 협력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중국인 소유주가 있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업체는 중국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었는데요. 네. 이 업체 대표가 1기 트럼프 때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보고 뭔가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이 캄보디아로 간 겁니다. 네. 작년에 생산량을 25%를 중국에서 이미 캄보디아로 옮겼고요. 이달 초에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 사람이 하는 캄보디아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에 대비해서 글로벌 공급망을 재구성하려는 미국 기업들의 움직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다라고 이제 짚었는데요. 이 대표가 캄보디아를 결정한 이유는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중국산 램프는 관세가 60%가 붙는데요. 네. 캄보디아산도 물론 49% 관세가 높네요. 붙었는데 네. 이게 지금 10%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협상도 잘 되기 때문에 이왕 물건을 받을 거면 캄보디아산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캄보디아로 눈을 돌린 업체가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2020년부터 이 업체의 제품을 공급했던 중국 회사 대표 역시 탈중국을 꿈꾸면서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베트남, 미얀마, 방글라데시, 태국 여러 지역을 알아봤는데 캄보디아가 가장 유망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동력이 굉장히 젊죠. 네, 맞아요. 임금도 싸다고 합니다. 평균이 그 연령이 20대더라고요. 맞습니다. 베트남도 물론 젊습니다만 베트남의 임금이 좀 올라갔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 공장 직원을 쓰면 시간당 평균 임금이 1달러. 1360원. 네. 그다음에 초과 근무 휴일수당 받는데요. 이 똑같은 조건으로 중국에서 근로자를 찾게 되면 시간당 3달러를 줘야 됩니다. 3배니까. 그러니까 굳이 뭐 관세 전쟁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일단 생산비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럴 바에 이번 게 차라리 유리하죠. 캄보디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공장 짓는 곳도 많고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 업체를 피해서 다시 캄보디아로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업체 대표는 중국인이었다. 중국 사람들도 본국에서 공장하는 것보다는 캄보디아 가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해바라기가 된 에펠탑. 네. 에펠탑은 철물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열에 약합니다. 팽창됐다가 줄어들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좀 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에 노출된 쪽은 팽창하고 그늘 쪽에 있는 쪽은 약간 수축하면서 이렇게 휘어진다고 하는데요. 단 밤이 되면은 기온이 떨어지고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데 에펠탑의 경우 열에 매우 좀 약하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 이렇게 차이 좀 10cm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이 폭이 커질 것 같습니다. 좀 너무 덥잖아요. 네, 맞아요. 유럽도. 프랑스 일간지 르파리징 보도에 따르면 이번 폭염 기간 중에는 에펠탑이 약 20cm가량 변형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평소보다도 변형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태양을 따라 그리고 높은 기온 때문에 에펠탑 모양이 바뀌게 되는 건데요. 해바라기처럼 이렇게 태양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 파리의 온도가 섭씨 33도이긴 합니다. 그런데 체감 온도는 38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면서 굉장히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번 주 중반까지 곳에 따라서 4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일부 지역에서는 뭐 주황색, 적색 경보가 내려졌고 일부 학교들은 또 오전 수업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뭐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남유럽 지역이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40도가 넘으니까요. 어제 키워드는 치즈가 된 빙하였는데 오늘 해바라기가 된 에펠탑 하니까 이상 기온이 정말 체감되는 요즘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우리도 남는 게 없어요. 네.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이 가장 먼저 큰 타격을 받습니다. 월급은 뻔한데 식료품 가격 오르니까 그런데요. 미국에서 고물가가 몇 년째 이어지면서 연소득 상위 10% 총한 고소득자들도 좀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연소득이 약 25만 달러, 3억 3,950만 원 버는 소득 10%가 고물가 거기에다가 좀 미국 기업들도 해고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의료 때문에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우리 돈 한 2억 8천만 원 버는 한 그 이제 뭐 월급쟁이라고 칩시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서 워싱턴 DC 벗어나서 델라웨어주로 최근에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제 집값을 렌트비 그러니까 월세를 내잖아요. 한 달에 내는 월세가
$10,000, 1,300만 원 정도 된다고 1,000만 해요. 원 넘어요. 좀 좋은 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료품, 뭐 보육비, 여러 가지 생활비 이렇게 했더니 이게 생활비가 한 달에 $9,000. 1,200만 원. 예, 너무 비싸. 식구가 좀 뭐 5식구 정도 된다면은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이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나가는 연봉이, 돈은 많은데. 그렇죠. 예. 연봉이 2억이 넘는다고 해도 집값 내고 식료품비 쓰고 그러면은 별로 남는 게 없다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득 상위 10% 경제지표는 과거보다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2022년 기준 소득 상위 10% 가구의 90%가 거주를 가지고 있지만 2001년 이게 94%니까 좀 비율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 또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되고 이래저래 차 떼고 푸 떼면은 남는 게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고소득자 자산이 뭐 많이 늘었다 이런 뉴스 기사 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자산 가치가 많이 늘었습니다. 고소득자들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데이터에 따르면 상위 20% 소득자의 순자산이 2019년 말 이후 $35조, 46% 늘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주식에 직접 투자해서 돈을 번 사람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대부분 자산이 당장 쓸 수 없는 연금이거나 주택 가격이 올라서 자산이 커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당장 쓸 수는 없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이후에 미국의 고소득층이 노동자 계층과 중산층 소비자의 지출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단 지출했지만 만약에 이 사람들도 지갑을 닫는다면 미국 경제가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뛰는 놈이 나는 놈? 네. 카이스트와 일본 와세다 대학 등 유명 대학들의 연구자들이 논문을 실었는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니혼게제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인 아카이브에 올라와 있는 동료 평가전 논문을 조사를 해봤더니 최소 8개 국가 14개 대학의 연구 논문 17편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만 하고 부정적인 점은 거론하지 말아달라는 식의 명령문이 아주 조그만 글씨로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하느냐? 동료 평가를 할 때 물론 직접 다 봐야 되긴 합니다만 요즘은 AI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AI에게 맡기는 거죠.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I가 보는 걸로 감안을 해서 거기다 조그만 글씨로 부정적인 평가는 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써놓은 거죠. 그래서 뛰는 놈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논문을 쓴 사람 와세다 대학교 교수 얘기를 하는 것이 AI를 가지고 이렇게 동료 평가를 하는 게으른 동료들에 대한 대항 수단이다라고 정했습니다만 이걸 같이 쓴 공동 논문 저자는 논문을 내리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카니에 웨스트의 Through the Wire 함께 듣겠습니다. Yo, G, they can't stop me from rapping, can they? Can they, huh? I spit it through the wire, man. There's too much stuff on my heart right now, man. I gladly risk it all right now. It's a life or death situation, man. Y'all don't really understand how I feel right now, man. It's your boy Kanye Titter. Chi-Town, what's going on? Yeah, I drink a boost for breakfast, an insure for dessert. Somebody order pancakes, I just sip the scissor. That right there could drive a sane man berserk. Not to worry, Mr. Ace to the Izzles back to Wizard. How do you console my mom or give her light support? Telling her son's on life support. And just imagine how my girl feel on the plane, scared as hell that a guy looked like Emmett Till. She was with me before the deal, she been trying to be mine. She a Delta, so she been throwing that dynasty sign. No use me trying to be lying, I've been trying to be signed, trying to be a millionaire. How I used 2 lifelines in the same hospital where Biggie Smalls died. The doctor said I had blood clots, but I ain't Jamaican, man. Story on MTV, and I ain't trying to make a band. I swear this right here, history in the making, man. I really apologize to everyone right now if it's unclear at all, man. They got my mouth wired shut for like, I don't know, the doctor said like 6 weeks. You know, I had reconstructive surgery on my jaw. I looked in the mirror, half of my jaw was in the back of my mouth, man. I couldn't believe it. But I'm still here for y'all right now, man. This is what I got to say right here, dog. Yeah.
turn me up, yeah. What if somebody from the shadow was ill, got a deal on the hottest rap label around? But he wasn't talking about coke and birds, it was more like spoken word. Except he's really putting it down. And he explained the story about how blacks came from glory and what we need to do in the gam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 질의를 이어갑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번 달 4일 안에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9시로 예정됐던 내란 특검팀의 2차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다시 통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원장에 송원석 원내대표를 임명하고 비대위 구성을 의결합니다. 이번 비대위는 오는 8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조직의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검찰 개혁이나 사법체계의 변화 등을 고민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해수부 부산 이전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연내 이전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6월 수출액이 598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4.3% 증가하면서 한 달 만에 증가세를 회복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전체 수출을 견인했지만 미국 관세 등 영향으로 대미 대중 수출은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캐나다 밴쿠버 연결하겠습니다. 유아진 씨가 기다리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유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7월 1일이 캐나다 데이라고요.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네, 우선 캐나다의 역사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캐나다는 수천 년 전부터 이 땅에 살았던 원주민들의 역사 위에 16세기부터 시작된 프랑스와 영국의 식민지 개척 역사가 겹쳐져 있습니다. 약 500년 전에 유럽의 탐험가들이 북미 대륙에 발을 들이기 훨씬 전부터 이곳은 수많은 원주민 공동체가 있었고요. 네. 그들만의 독자적인 문명과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16세기부터 프랑스 그리고 18세기부터는 영국이 이 땅에 정착하면서 식민지 시대가 시작됐는데 이 시기 캐나다는 프랑스계 주민과 영국계 주민 그리고 원주민 공동체가 공존하면서 복잡하고도 독특한 사회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1867년 7월 1일 영국령 북아메리카의 여러 식민지들이 연합하면서 캐나다 자치령이 탄생했는데요. 이날이 바로 캐나다가 독립적인 국가로 첫 걸음을 내디딘 역사적인 순간이면서 캐나다인들이 기념하는 캐나다데이입니다. 네, 독립기념일인 셈인데 곳곳에서 이날을 기념하는 행사도 많겠습니다. 어떤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우선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에서는 국회의사당에서 캐나다 총리의 연설과 군악대 공연, 공군 에어쇼 등이 펼쳐지고요. 토론토에서도 CN타워와 온타리오 플레이스 등에서 원주민 공연과 퍼레이드를 진행합니다. 또 제가 있는 밴쿠버에서도 캐나다데이를 기념하는 행사 캐나다 투게더가 밴쿠버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캐나다 플레이스와 스탠리 파크에서 진행되는데요. 네.
캐나다 투게더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여러 민족의 다양성과 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데이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불꽃놀이인데요. 네. 모든 캐나다 주요 도시에서 밤 10시를 기준으로 대규모 불꽃놀이가 펼쳐지는데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족 또는 연인과 함께 나와 즐기며 축제의 열기를 한껏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모두 함께 즐기는 축제로 기념하는 모습인데요.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이 날을 통해서. 예전하고는 다르게 엄숙한 분위기보다는 축제 같은 분위기에 가깝습니다. 네. 요즘 캐나다 데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는 원주민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화해의 메시지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과거에는 캐나다 독립을 마냥 축하하는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원주민들의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고 또 화해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많은 행사에서 원주민 예술가들의 공연이나 전통 의식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또 캐나다는 세계 각국에서 온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다문화 국가인 만큼 이 시기 여러 이민자 커뮤니티의 문화축제도 함께 열립니다. 네, 캐나다 사람들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있을까요? 캐나다인들은 대체로 이러한 변화에 대해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의견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캐나다의 정체성 자체가 다양성에서 비롯된다고 믿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캐나다 데이가 모든 캐나다인, 즉 원주민을 포함해 프랑스계, 영국계, 그리고 수많은 이민자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서 캐나다를 함께 기념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여름입니다. 캐나다 이때 날씨가 참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행 계획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좀 주신다면요. 캐나다인들은 여름을 위해 1년을 일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축제와 문화 공연이 있습니다. 네. 특히 밴쿠버는 요즘 같은 여름엔 새벽 5시에 해가 뜨고 밤 9시 반이 되어서야 해가 지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의 경관을 즐기거나 캠핑을 위한 여행도 추천을 드리고요. 네. 캐나다 데이를 전후로 한국, 필리핀, 이탈리아, 중국 등 각 나라의 커뮤니티마다 열리는 수많은 축제만 다녀보셔도 캐나다를 이해하고 즐기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각 나라 커뮤니티에서 뭐 이런 행사가 준비돼 있다면 우리나라 한국에 대한 축제도 많겠는데요? 네, 그럼요. 크고 작은 한인 행사들이 많이 있지만 매년 여름 밴쿠버에서는 한인 문화 축제가 가장 대표적이고 성대하게 열리는 행사입니다. 네. 올해로 23번째를 맞이하는 전통 있는 행사인데요. 행사 당일 2만 5천 명 이상의 관람객이 축제가 열리는 스타디움을 찾아갑니다. 한류의 인기를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K-팝 댄스 경연대회는 정말 많은 외국인이 참여하고요. 네. 또 한복 체험도 인기가 많아서 올해는 한복 패션쇼까지 준비한다고 합니다. 또 한국의 국기원과 경기도립 무용단 분들이 직접 오시는데요. 태권도 시범과 한국무용의 아름다움을 선보이는데 저 역시도 볼 때마다 감탄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외에도 도자기를 직접 빚어보거나 탈이나 매듭 같은 전통 공예품을 만들기도 하고요. 올해는 특히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인기로 딱지치기와 제기차기, 줄다리기 같은 놀이도 더 풍성하게 꾸며질 예정입니다. 여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한국 문화를 즐기고 체험하며 좋아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기분 좋고 뿌듯해서 다녀오는 것 같아요. 네, 더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7월 1일 캐나다 데이 소식 또 한인 문화축제 소식까지 전해주셨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캐나다 밴쿠버에서 유아진 씨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12일 전쟁을 끝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아브라함 협정을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2020년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체결한 국교 정상화 협정인데요. 이 협정에 또 새로운 국가가 합류할 거라고 밝혔는데
새로운 국가로는 시리아와 레바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리아 제재까지 21년 만에 공식 해제되면서 중동 질서 재편의 속도를 내는 모양새인데요.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중동 변화의 최전선으로 주목받고 있는 시리아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이경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요즘 중동 정세를 가늠할 중요한 기준점이죠. 이 시리아 주목받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4년 12월 9일에 시리아 반군에 의해서 아사드 정권의 독재 철권 통치가 막을 내렸습니다. 네. 그동안 이란하고 시리아의 지원을 받은 시리아 정부군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았죠. 그렇죠. 네. 시리아가 아니죠. 네. 러시아의 지원을 받던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에 의해 몰락했다는 게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줬는데요. 이를 네. 계기로 계기로 중동 지역의 세력 균형이 좀 꿈틀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시리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시리아라는 국가에 대해서 네. 우리가 조금 낯설어 하기는 해요. 이 나라의 네. 역사 같은 것도 한번 짚어주시면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2004년에서 한 6년 사이에 이제 1년 반 동안 어학연수로 시리아에 머무는 경험이 있었어요. 어학연수를 시리아로 가셨군요. 예.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시리아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시리아는 굉장히 풍부하고 고유한 문화를 가진 좀 선량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시리아는 총 6곳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고 네. 또 고대 역사, 로마 제국, 비잔치 제국을 거쳐서 이슬람 제국까지 이렇게 여러 시대를 이야기하는 유형과 무형의 역사가 층층이 쌓여 있는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지정학적으로도 요충지인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아무래도 토질이 이제 중동 지역에서 그나마 가장 비옥한 데다가 또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또 동쪽으로는 중동 국가들과 이어져 있어서 네. 기원 전부터도 이집트, 아시리아, 로마 제국 등 각종 패권 국가들의 각축장이 되곤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정말 그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게 이제 시리아라고 할 수 네. 있는데 아침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21년 만에 시리아 마침 네. 제재를 저희가 뭐 알고 한 건 아니거든요. 모셨는데 21년 만에 시리아 제재를 공식 해제했습니다. 이 의미를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우선 저도 참 오전에 정말 많이 놀랐는데요. 네. 이게 현지 시간으로는 30일이죠.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공식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시리아가 지금 겪고 있는 수출 통제라든지 경제 제재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요. 네. 그렇지만 여기에는 알 아사드 대통령이나 전임 정권 관계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명령이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데요. 네. 이는 6개월간 알샤라 정권의 국가 개발을 위한 노력이 국제사회에 신뢰를 심어줄 수 있을 정도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나요? 네, 지난달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고 이 알샤라 대통령을 만난 그 적이 있죠. 그리고 나서 네, 바로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23일 시리아의 일반 허가, 영어로는 제너럴 라이센스 25를 발급을 하고 네. 또 카이사르 시리아 민간인 보호법이라는 또 2차 제재가 있었는데 이걸 네. 180일간 유예한다는 그런 조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시리아가 이제 약간 국제사회로 좀 많이 개방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좀 가져보고요. 그렇죠. 네. 좀 예. 기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 카이사르법 제재가 이제 면제가 되고 네. 또 스위프트 재개도 발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게 발표가 되고 나서 5월 말부터 시리아 정부가 무역 확대 혹은 투자 유치를 위해서 경제 구조를 개혁하려는 노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 제재 해제가 결국에는 석유 산업, 가장 주요 산업인 석유 산업을 포함해서 시리아의 주요 산업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과도 정부를 이끌고 있는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 우리가 네. HTS라고 부르죠.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젊고 매력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네. 알샤라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근데 괜찮을까 생각이 되는 점이 테러리스트 네, 출신이라서
믿음을 과연 다 줄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변화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요. 예,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우선 알샤라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네네. 이 알샤라와 지금 현재 과도 정부는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약간 낙관론과 비관론이 좀 교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도 알샤라는 2017년에 미국 정부가 1천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던 테러리스트였다가 그러니까요. 네. 2025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국가 수장으로 독대를 했던 그러니까 아주 역전을 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알카에다, IS의 그 산하에 있는 알누스라를 거쳐서 이 하야트 타리르 샴이라고 해서 샴 해방기구까지 이제 이르러서 한 20년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요 2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이 2024년 12월 아사드 정권을 축출하고 나서 그는 이제 알 골란이라고 원래 사용을 했던 20년간 사용했던 가명을 아예 버리고 또 복면도 아예 벗어 던지고 네. 정장을 입은 모습으로 국제사회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외모 변화 그리고 또 기존 이런 외모 변화나 뭐 양복 입은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기존의 원리주의 무장 세력의 수장이라는 이미지를 좀 벗으려고 하는 노력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런 양상을 봤을 때 앞서 그 젊은 그냥 일반적인 지도자의 모습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런 원리주의 무장단체에서 한 20년간 복무를 했었다는 점에서 추후 이런 게 어떻게 발현이 될지의 우려도 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뉴스에서 지금 나오는 모습 보면 정말 그냥 젊은 리더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역사가 있었다,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네. 반신반의하는 것 같고 시리아에서 이 독재 정권이 붕괴하고 정상 국가로 복귀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인데 이 변화의 모습들이 어떠세요? 지금 보시기에 구체적으로 좀 보이시나요? 요 알샤라가 1월에 과도정부 대통령 선출이 되고 3월에 내각 구성을 공표를 했는데요. 네. 이 여성이나 소수정파에 소속된 사람들을 이제 기용을 함으로써 좀 온건하고 좀 다양성을 추구한다라는 이미지를 좀 심어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가 이번 인사 구성에 그 HTS 설립 멤버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살짝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고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이고 아마 한 5년 이후에 과도정부 끝나고 나서 민주적인 정권 수립이 가능할지의 여부가 아마도 좀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 원리주의자, 이슬람주의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이슬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를 설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이전까지 아사드 정권 하에서 시리아가 종교적인 그 양상을 강조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알샤라 정부가 이슬람주의 국가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아주 큰 반감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 해제 그 제재 해제와 그리고 국민들의 이런 그 시리아의 이런 기존의 양상들을 좀 생각해 볼 때는 네. 이런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그래도 기대를 가져보는 게 네, 맞습니다. 예. 자, 이란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면서 세계가 집중하고 있을 때 사실 시리아 수도에서 네.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했었습니다. 이 사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요? 네, 이게 이제 종파주의 문제가 좀 발현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6월 22일에 다마스커스에 있는 세인트 일리아스라는 그 정교회 교회에서 미사 중에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상처를 입었는데요. 네. 이 사건 직후에 정부에서 아주 신속하게 대처를 하기는 했지만 네. 문제는 이 IS의 분파에 속해 있던 이 알샤라가 이제 온건적인 노선을 타게 되면서 이제 좀 불만을 가진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래서 이 HTS에서 최근 이 온건화 정책에 좀 반대를 하면서 독립한 안사르 알 순나라고 해서 네. 이게 순나의 추종자들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단체가 새로 만들어진 단체가 자신들의 범행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알샤라가 집권 후에 이제 시리아 내에서 IS 격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평가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소수종파를 목표로 한 테러가 또다시 있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좀 우려가 있습니다. 좀 주의를 하고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시리아 내에서도 그렇고 중동 지역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종파 갈등, 종교 분쟁 이런 것들이 정말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정부가 바뀌어도 계속되는 거군요. 시리아 내에서도.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되고 있고요. 아마 네. 당분간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리아가 다수 순니파 무슬림이 있지만 또 기독교, 뭐 시아파, 두루즈, 알라위 이렇게 좀 소수 종파가 많이 있는 존재, 좀 공존을 해온 국가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좀 오랜 내전으로 또 갈등이 좀 많이 불거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알샤라가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정파 간 공존을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이걸 국가 수준에서 좀 강력하게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알샤라 자체가 네. 이 IS 출신이다 보니 네. 아무래도 그들을 조금 더 성향을 잘 파악을 해서 좀 네.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시리아 내부 갈등으로 이런 문제들이 끝나지 않고 IS가 뭐 예를 들면 네. 다시 부활을 하게 된다든지 네. 뭐 이렇게 되면 정말 큰 혼란이 또 네. 발생할 텐데요. 네. 그런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할까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테러 사건도 그렇지만 지금 특히 이 알샤라 구성원 중에서 HTS 멤버 비율이 높고 또 그렇죠. 네네. 아무래도 이제 이 IS 테러 가능성을 좀 자극할 수 있는 그 요소가 아마도 이 온건화한 IS 멤버들이라고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 문제도 계속 좀 말씀해 주시죠.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시리아 국방부가 민병대 기존에 있던 민병대를 국군에 통합을 시키고 네. 또 이를 거부하는 단체는 아예 무장을 해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 급진적인 성향을 가진 민병대가 곳곳에 숨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렇군요. 또 네. 네, 그래서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사실 IS도 IS지만 기존 이 알아사드 잔존 세력 그리고 알아사드의 추종 세력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이전 있습니다. 정부 예. 관련돼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3월에 이미 한번 이 친아사드 세력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정부군과 이 세력 간에 좀 큰 무력 충돌이 일어나서 네. 굉장히 많은 민간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이제 알샤라는 거기에 관련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좀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알샤라는 현재 대통령이고요. 예. 현재 정부. 네, 현재 정부에서는 여기에 뭐 정부군이 뭔가 이들 알라위파를 학살하려고 했다. 그렇진 않았다라고 설명은 하지만 네. 그래도 좀 의심은 남아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 바꾸려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떤 위험성은 잠재되어 있다. 네. 이렇게 좀 인식을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리아의 혼란에 막고 좀 재건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주변국이라든지 전체 국제사회가 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짚어주신다면요. 가장 크게는 이 자국의 이념적인 목적을 위해서 시리아를 좀 자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내전을 보면 내전 당시에도 반정부군이 알 아사드 정권의 몰락이라는 그 기존 목표를 수행하기보다는 외부 세력의 프록시로 활동을 하면서 네. 좀 더 내전을 장기화시키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이에 더해서 국제사회가 좀 시리아 국가 재건과 신정권 수립에 좀 시리아 사회가 좀 국가가 집중할 수 있게 좀 필수적인 원조는 제공을 하면서도 좀 일정한 제재나 아니면 제약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난 5월에 미국에서 미국 정부가 발표를 했었던 그 제재를 완화하면서도 그 국내 잔존하는 좀 테러 세력들을 많이 무마를 시켜라라고 하는 그런 제약들을 거는 게 하나의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더불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점이 시리아하면 사실 난민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좀 풀 수 있을지 난민들이 시리아로 다시 돌아오는 건 가능할지 네. 와서 잘 정착은 할 수 있을지 지금 워낙 혼란스러운 상황이라서요. 맞습니다. 네. 우선 정착을 아마 그게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는 게 네. 이미 10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재건이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당신들이 와서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는 이상은 네. 저희가 국제사회에서도 함부로 이 시리아와 그 난민 귀환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직은 이 난민 귀화 문제는 시기상조다. 네.
또 우리나라와 시리아가 수교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시리아와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가 좀 협력을 할 수 있을지 끝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시리아가 거의 가장 마지막에 남아있던 유일한 미수국이기도 하고 네. 또 이제 과거 북한과 동맹국이었던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면에서 좀 외교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리아가 이제 정부가 잘 구성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우리나라도 한국 전쟁 이후에 굉장히 경제 성장을 가빠르게 진전시켰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경험을 좀 나눠줄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이나 아니면 뭐 재건에 대한 좀 그런 도움을 좀 구체적으로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시리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이경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니나 시몬의 줄라이 트리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